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온라인에 접속해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늙는 법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건강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최대한 건강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다가 때가 됐을 때 기능이 떨어지면서 임종하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제대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거나 술, 담배 같은 것으로 내 몸의 건강을 손상을 시키게 되면 가속 노화가 오게 되고요. 가속 노화가 오게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쇠 상태에 빠지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애 상태에 빠지는 것이 비교적 생애 초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 노화가 무서운 점인데요. 따라서 그나마 우리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의 기능적인 예비력을 최대한 많이 키워놓고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노화와 죽음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각 장기의 기능적 예비력을 최대한 건강할 때, 가능하면 일찍부터 키워놓는 것이 나중에 건강한 노년기 생활을 보내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많은 방법들이 임상시험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과 방법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동물들에서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임상시험이 되어서 2023년 클레리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칼로리 제한을 함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임상시험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정도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그렇게 길게 하긴 힘들기 때문에 캘러리라는 이 임상시험에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요. 칼로리를 약 25% 정도 제한해서 약 2년 이상 지켜봤는데 생물학적 나이 지표 기준으로 노화가 약간 느려지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생물학적인 지표를 보는 방법 세 가지를 사용했을 때 한 가지에서만 생물학적인 나이 지표가 감소했다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약제들도 인간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두 가지 약제는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표적 항암제로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기간 임상시험을 하거나 상용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그래도 비교적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메포민이 당뇨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수명을 길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되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소식과 체중 감량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당뇨 환자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이 대규모로 실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식과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아뎀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100kg 정도 되는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10에서 15kg 정도 살을 빼게 하니까
기존에 드시던 당뇨약을 끊고서도 10명 중 6명 정도가 당뇨가 조절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0대의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연구에서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칼로리 제한,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10에서 15kg 정도 뺐는데요. 이렇게 체중 빼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약 절반 가까이가 당뇨약 없이도 당뇨 조절이 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40대나 50대고 합병증이 별로 없는 비교적 건강한 당뇨 환자에게는 살을 많이 빼는 것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떨까요? 주로 비만한 60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Look Ahead라는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는 주로 50대 후반이나 60대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철저한 칼로리 제한과 운동, 식이 조절을 했는데요. 평소 건강 수준이 그래도 꽤 괜찮았던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운동하고 체중 조절을 하면 당뇨합병증인 심장병,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분들이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무리를 했더니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로 심장병, 중풍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너무 무리해서 살 빼는 것이 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그래도 보통 이상이신 분들이면 그리고 비만한 당뇨 환자시라면 살 빼는 것이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노인 당뇨 환자들을 보면 비만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폐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다른 건강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임상시험들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비만 치료제가 사용되기 이전에 시행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만약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서 살을 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메포민이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지만은 임상시험 결과가 확실하진 않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 게 메포민을 먹고 싶은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포민의 효과는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정상인 분들한테 과연 메포민이 도움이 될까는 아직 불확실하고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없습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면 현재 메포민은 보험이 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행히 메포민 한 알의 약값이 100원, 2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메포민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드시는 분의 콩팥 기능과 간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심한 간경화, 간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메포민을 먹으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포민 처방을 받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을 확인하고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메포민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비만약, 당뇨약, 그리고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로플로진 같은 SGLT2 인히비터 이런 당뇨 신약들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 당뇨 환자의 최우선 1차 약으로 아주 소중하게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좋은 약입니다. 따라서 메포민은 안정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이 당뇨 환자들한테 비교적 안정성이 장기간 확립이 된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메포민의 비교적 흔한 부작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메포민을 드시는 분들은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나 변비가 생기거나 심하면 아주 심한 설사가 생겨서 콩팥 기능 부전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메포민 드시는 분들 중 10명 중 한두 명은 설사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포민을 장기간 4년 이상 드시는 분들 같으면 비타민 B12, 비타민 B12의 결핍이 10에서 15명 중에 1명 정도 추가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비타민 결핍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매우 드물긴 하지만은 유산혈증, 저산산증 같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메포민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효과가 꽤 괜찮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약이긴 한데, 아직은 혈당이 높지 않은 정상인 분들에게 효과가 어떤지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앞서 말씀드린 칼로리 제한이 제일 대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는 증명이 되었고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칼로리의 약 10에서 25% 정도, 적어도 20% 이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최근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의 심장병,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것을 의자 독성,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독을 지닐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확실하게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다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틈틈이 자주 일어서 주거나 아니면은 서서 일하거나 서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고, 최근 연구 결과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운동과 활동을 하면 오래 앉아있는 위험이 상쇄가 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신 분들도 자주 일어서시거나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7,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확립이 되었고요. 금연과 금주도 매우 중요한 노화를 줄이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사가 여러 가지 식이요법 중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심장병, 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제일 좋은 식단으로 가장 강력하게 검증이 된 식단입니다. 지중해식은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생선, 채소, 콩류 등을 많이 먹는 식습관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사 습관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식, 채소와 생선, 콩류 등을 많이 먹는, 그리고 들기름, 참기름 같은 이런 식물성 오일도 많이 먹는 한국식도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음료수나 과자, 소세지, 햄, 즉석식품 같은 초과공 식품도 심장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소화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피부 노화, 광노화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과정으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쇠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작은 스트레스와 신체 변화에도 매우 취약해지고 질병이 쉽게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노쇠하지 않나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활동과 거동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을 모시거나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거동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노쇠해진 상태라는 것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노쇠해지는 상태는 질병에도 취약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 반복이 되면 사망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두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남성 박 씨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2년 전 관성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도 받았고 1년 전에 조기위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68세 남성 김 씨는 진단받았고 치료받은 게 고혈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만 보다 보면 누가 들어도 68세 김 씨보다 72세 박 씨가 질병만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고 더 노쇠하신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세 남성 박 씨는 설령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병, 조기위암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성공적으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 1시간씩 운동하고 취미생활과 외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68세 김 씨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건 고혈압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체중이 감소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외출과 외부 활동을 힘들어하게 된다면 과연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한 걸까요? 네. 질병만 본다 보면 71세 남성 박 씨가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신체 기능, 그분의 삶의 질과 삶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신체 기능은 68세 남성 김 씨가 현저하게 안 좋습니다. 바로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과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을 다 잘 유지하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특별히 크게 많이 진단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힘들어진다면 이분이야말로 진정하게 더 많이 노쇠해지고 질병과 사망의 위험이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특히 질병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상태를 살필 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수를 따지지 마시고 나는 과연 혼자서 외출하고 일상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할 수 있는가? 그 기능을 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쇠란 적응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적응력이란 게 무엇인가요? 다들 젊어 보셨으니까, 다들 어려 보셨으니까 적응력을 아실 겁니다. 젊으셨을 땐 밤을 새더라도, 밤새워 술을 마시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실 수 있으셨죠. 그리고 하루 이틀 밤을 새더라도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었을 때는 설령 독감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시기만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독감과 폐렴이 호전되면 툴툴 털고 다시 직장과 학교와 집으로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응력과 회복력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많고 노쇠해지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분들은 폐렴이 생겨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입원해서 폐렴이 생긴 다음에 폐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응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은 좋아져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정말 힘들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교적 젊고 기능적인 예비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왼쪽에 보이는 다리 같은 상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보시면 설령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로프만 제대로 잘 잡고 조심스럽게 간다면 이 험난한 시기를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쇠해지셔서 적응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바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줄 위에 서 있긴 하지만은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적응력과 회복력이 되어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옆에서 비바람이 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균형이 무너진다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응력과 회복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그리고 그래도 혼자서 일상생활과 운동 활동이 가능할 때 적응력과 회복력, 신체 예비력을 최대한 늘려놔서 최대한 노쇠해지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쇠를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참 쉽지 않지만은 이것이 왕도이자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운동의 종류를 몇 가지 본다면 우선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이 있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유산소 운동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력 운동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세가 있고 노쇠해지신 분들은 균형 운동도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빨리 걷기입니다. 약간 숨찰 정도로 빨리 걸으시는 거죠. 근력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비교적 가볍지만은 그래도 몇 번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들 수 있는 아령 같은 이런 것들을 들고 팔을 굽히고 펴거나 서거나 앉거나 하는 것이 근력 운동으로 볼 수 있고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균형 운동은 춤이나 아니면은 태국권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빨리 걷기 운동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노쇠하신 분들은 낙상으로 넘어져서 다쳐서 그 뒤로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낙상 예방 운동도 바로 균형과 보행과 걷기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대략 몸무게가 60, 70k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60에서 7, 80g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고기로 먹거나 계란이나 우유로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행히 최근에 단백질 보충제가 대형 마트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잘 드시는 음료수나 유제품, 우유, 두유 등의 단백질이 보충이 되어 있다면 그런 걸로도 추가로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사실은 계란이나 생선,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 같은 이런 것으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채소나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것도 노쇠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다쳐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시고 누워 지내면서 폐렴이나 욕창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한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을 까는 건데
대형마트나 상점들을 가시면 아주 싼 것들도 좋게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턱과 전선을 정리하고 안전 손잡이 같은 것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노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참여와 고립을 노화의 주된 양상의 하나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여와 고립이 노화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노화를 더 악화시키는 주된 지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와 고립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임과 봉사, 취미활동 등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고립되지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노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인생 마지막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병원에서 내과 입원 환자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내과에 입원하시는 많은 노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시고 하루 한 컵씩 오랜 기간 담배를 피셔서 간경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 폐렴이 있으신 분이고 이것 때문에 벌써 대학병원에 3번이나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응급실로 오셨는데 더 이상은 폐소상이 너무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공호흡기를 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3주간 이 상태로 지내시다가 임종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면회오기가 정말로 힘들고 많이 제한이 됩니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것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고통과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마지막 자신의 그 순간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하다가 주변의 가족들과의 정서적, 신체적 접촉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임종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이 그래도 젊으셨을 때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간과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폐와 간이 많이 망가지고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나의 인생 마지막은 어떤 상태일까? 나는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마지막을 겪기 전에도 이미 3번, 1년 내에 3번 정도 이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3번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내가 다음에 또 이 상태가 왔을 때 내가 깨지 못한다면, 내가 다음에 이 상태가 왔을 때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다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것을 법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의지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내가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미리 결정을 했다면 이것을 법적인 문서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나중에 의식이 없더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
라고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는데요.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에크모라는 체외생명 유지술, 혈압을 올리는 혈압상승제,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수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흉부 압박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항암제 투여는 잘 아시듯이 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 에크모라는 것은 체외생명 유지술이라는 것은 심장과 폐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심장도 제기능이 안 돼서 그 산소를 우리 온몸으로 보낼 수 없을 때 그거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혈압상승제는 쇼크가 왔을 때 승합제를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심장을 쥐어짜는 약을 주는 겁니다. 혈액투석은 콩팥이 제기능을 못할 때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는 폐에 공기를 불어 넣어도 폐 기능이 안 돼서 산소를 못 받아들일 때 대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 연명의료 시술을 보시면 다 심장이나 폐, 콩팥이 이제는 살아있을 수 있는 기능을 아예 못할 때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40대나 50대나 아니면 설령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장기의 전체적인 장기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령 80대라 하더라도 신체 나이는 60대나 70대라서 심장이나 폐, 간, 콩팥 이런 장기 기능이 적어도 10년, 20년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령 내가 폐렴이 왔다 한다면 그때는 폐만 좋아지면 10년, 20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의사가 연명의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냥 폐렴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폐만 좋아지시면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이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체적인 장기 기능, 남은 여명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폐와 간과 콩팥 기능도 다 떨어졌습니다. 심장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폐렴이 와서 폐혈증이 오고 쇼크가 오고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시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러면 승합제도 쓰고 인공호흡기도 쓰고 에크모도 하고 하면 심장을 기계가 대신 뛰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돌아올 수 있는 강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상태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는 본인이 직접 그런 분을 만났거나 아니면 본인이 간접적인 체험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고 기록을 남겨 놓았으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그냥 쉽게 말해 건강할 때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만 가지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나 일반 병원에서도 이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지만 또 사실 사시다 보면 내가 주변에 아는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 컨디션이 정말 많이 안 좋으셔서 고비를 못 넘길 것 같았는데 저분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래도 회복해서 나오셔가지고
건강하게 잘 사시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그때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생각이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바꾸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작성 기관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기관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특히 보건소 같은 곳은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나의 인생 마지막이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환자분들이나 많은 암말기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간접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저 자신의 나이가 드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도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나중에 정말 모든 장기 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생각이 많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계 가족들이나 가까운 가족들하고 한 번쯤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신 분들이라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것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정말로 좋은 글귀입니다. 저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접했을 때 참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걷고 움직이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최대한 누리고 신체의 기능적 예비력을 키워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인생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미리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써놓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써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면은 직계 가족분들에게는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남자분이시고요. 복부 비만에 혈압이 140에 90 전후 아침에 속쓰림과 절대 코골이가 있고 체중만 줄여도 혈압과 속쓰림이 같이 나아질까요? 각자 별도로 치료를 병해야 될까 물으셨는데요.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비교적 임상시험도 되어 있고 근거가 있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58세 남성이시고 복부 비만이 있다면 당연히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140에 90 전후라면 이미 고혈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복부 비만에 있으신 분들은 위식도 역류증이 잘 생깁니다. 복부 비만이 있다는 것은 내장 지방이 많이 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위가 실제 물리적으로도 좀 압박이 될 수 있고, 복부 비만에 있으신 분들은 누우시면은 위산 역류가 실제로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복부 비만이 있는 중년 남성이라면 목 안에 기도 쪽에도 지방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좀 좁아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혈압,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게 매우 흔한 상태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각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은 고혈압 치료, 아니면 위산 역류증, 위산 역류에 의한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역류를 줄여주는 약제, 아니면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약제,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CPAP이라고 양압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살 빼는 겁니다.
네. 뭐 비만하신 분이라면 자기 체중의 5에서 10% 정도 빼면 벌써 혈압하고 위산 역류나 속쓰림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 100kg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10에서 15kg 정도 뺀다면 혈압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도 낮출 수가 있고, 위산 역류도 현저하게 좋아지고 코골이나 무호흡증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 빼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용기 내서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약물의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약물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살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위산 역류와 고혈압이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혈압약이나 위식도 역류증에 대한 약은 드시되, 나중에 살을 빼고 나면 혈압약도 줄이고 위산 역류증에 대한 약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살 빼는 게 모든 질병을, 이분의 갖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90세 어르신이 식사 거부 증상이 너무 심하신데 트리스탄을 복용하시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트리스탄은 심한 식욕부진증에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약입니다. 트리스탄은 과거에 사용되던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을 효과처럼 사용하게 하는 그 약제인데요. 트리스탄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정말로 노쇠나 노쇠에 의한 식욕부진이나 암 환자의 식욕부진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식욕부진까지 해결할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탄은 그냥 보조적인 걸로 생각하시고요. 90세 어르신이 식사 거부하시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흔히 보는 원인은 바로 연하곤란입니다. 삼키기 힘드신 거죠. 사실 삼키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말도 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삼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말 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제대로 삼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가끔 사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은 잘하더라도 실제로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시고 노쇠해지신 분들은 근육, 신경계가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 되어야 되는 이런 연하 상태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잘 못 삼키십니다. 그러시면은 우물우물 거리는데 잘 못 넘기시거나, 넘기다가도 걸리는 것 같거나, 토하거나 사례가 걸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질식하거나 흡인성 폐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르신이 뭐 때문에 식사를 잘 못 드시는지, 연하곤란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하곤란이 있다면 그 원인이 뇌졸중이나 뇌신경계 질환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연하곤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진료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78세 어머니께서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지신 후로는 집에만 계신데요. 그 뒤로 입마저와 불면증을 호소하시는데 낙상 두려움 때문에 더 걷기 힘들어 하시는데, 이러한 위험을 줄이며 활동량을 다시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쿠아로빅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쿠아로빅인데, 아쿠아로빅은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쿠아로빅을 하는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좋은 프로그램이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장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많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다만 아쿠아로빅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체나 근육 조절은 돼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고려하고 그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하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맛저하 불면증도 노쇠의 하나의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분이 가정의학과나 내과 같은 일반 의사랑 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아쿠아로빅 같은 간단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아쿠아로빅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이 되신다면 아쿠아로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노인성 자방증 증상을 피부 내 출혈, 노인성 자방증 증상으로 피부 내 출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노인성 자반증까지 올 정도가 됐다면 이미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고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시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써서 얇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안 다치고 안 긁히고 안 미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하면 살짝만 데워도 금방 피부가 긁히거나 출혈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잘 바르시고, 그리고 최대한 긁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옷이나 보호되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1세 남성이신데 손이 떨리는데 긴장하면 심해지고 걸음이 작아지고 굳는 파킨슨병 초기라 걱정이다. 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이라고 하면요, 떠는 손떨림 같은 떨림이 있는 병이라고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파킨슨병의 핵심 증상은 떠는 것이 아니라 느려지는 겁니다. 파킨슨병 환자 중에 일부는 아예 떨림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은 떠는 병이라기보다는 느려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느려지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어떤 활동도 중요합니다. 걷기나 일상활동, 손을 쓰는 활동, 어떤 활동이든 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초기시라면 반드시 약을 잘 드실 것, 그 다음으로는 걷기나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활동, 취미, 게임, 뭐든지 간에 손발을 잘 움직이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0대 직장인이신데 퇴근 후 저녁을 많이 먹으면 위산 역류가 심하고 혈압도 치솟는 날이 많습니다. 늦은 저녁 과식만 거르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역류와 혈압 개선을 위해서 안전한 방식인지, 정말로 중요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식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산 역류는 거의 대부분 다 생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3, 4시간 내에 누우면 그냥 거의 다 위산 역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산 역류가 심하시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녁을 아예 안 먹으면 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저녁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이시라면 주무시기 3, 4시간 전에는 안 드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3, 4시간 전에 안 드시면은 위산 역류에 따른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저녁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 안 된다면 적어도 주무시기 3, 4시간 전에는 안 먹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역류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 증상을 느끼신다면 당연히 산분비 억제제 같은 약을 쓰면 되고요. 이렇게 40대 직장인이시라면 저녁을 안 드시고 술을 안 드신다면 체중에도 도움이 될 거고, 살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중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혈압까지 분명히 좋아지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었고,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신체 기능이 좋으실 때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신체의 예비력도 기르셔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